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자작살롱의 저는 마담 자작입니다. 여러분 요즘 잘 주무시나요? 제가 가끔 불면증을 겪는데요. 요즘 수면 유발 아로마 덕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작살롱 하면서 이걸 들으면 잠이 잘 온다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잠이 잘 오는 ASMR로 제목을 정할까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셰익스피어는 잠을 매일의 삶의 종말, 마음의 상처를 고치는 약이라고 했습니다. 철학자 볼테르는 신은 여러 근심의 보상으로 우리에게 희망과 수면을 주셨다 라고 했고요. 이 방송이 여러분의 수면에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황정은의 백의 그림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작품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팟캐스트에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중간 부분에 나오는 오무사 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팟캐스트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전자상가에서 일하는 가난하지만 애틋하고 귀엽고 서글픈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 사회의 그늘지고 소외되고 또 약한 곳에 비춰주는 따뜻한 불빛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에서 제가 무인도에서 서로 꼭 안고 있는 남녀를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무사편 시작하겠습니다. 오무사. 심부름을 나왔다가 상가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나동에서 가동으로 넘어온 상태였다. 수년 전부터 그 부근을 다녔어도 항상 다니는 길만 다녔던 나는 비슷한 듯 미묘하게 다른 구조 속에서 완전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방향이나 확인하자고 13층까지 올라갔다. 바람을 맞으며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 가동을 시작으로 나다라 마동까지 도심 하천 쪽으로 길게 이어진 상가 건물들이 보였다. 5량의 거대한 객차들처럼 보였다. 바퀴도 없이 배를 끌며 열을 지어 가다가 문득 멈춰서 굳어버린 듯한 모습이었다. 가장 높은 가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건물들은 8층으로 솟아 있었다. 나는 언젠가 여씨 아저씨의 심부름으로 다동까지만 가보았을 뿐 그 뒤편으로는 가본 적이 없었다. 철책에 바짝 다가가서 나동 옥상을 내려다보았다. 느슨한 바지를 입은 남자가 그쪽 옥상에서 도심을 내려다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대강 방향을 짐작하고 내려왔으나 어디라고 여씨 아저씨가 말로만 알려준 바로는 이미 목적지를 찾을 수가 없었다. 별 수 없이 나동으로 돌아가서 여씨 아저씨에게 지도를 받았다. 여씨 아저씨는 어디를 어떻게 헤맸는지는 몰라도 가동으로 넘어가지 말고 1층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구겨진 메모지 뒤편에 그가 애매한 곡선으로 그려준 지도를 보고서야 목적지에 당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찾아간 곳이 오무사였다. 오무사는 전구를 판매하는 가게였다. 얼핏 지나가면서 우연히 볼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그런 가게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갈 수 있는 가게였다. 오무사에 가보자. 전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도심 영화관 앞에 내려서 100여 미터 떨어진 전자상가를 바라보며 걷다 보면 마른 도마뱀, 자명종, 합성 피혁으로 만든 혁대, 고무 제품, 건전지, 구두, 모자를 늘어놓고 파는 좌판들을 지나서 가동이 북쪽 모서리에 다다를 수 있었다. 바깥 기둥에 거울을 덧댄 조명 상점을 오른쪽으로 끼고 돌아서 상가의 주차 공간으로 사용되는 1층으로 들어서면 계단과 바닥 사이에 병풍처럼 종이 상자를 세워 직각 삼각형의 공간을 만들어 두고 사는 노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녀는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짧은 단발로 자른 모습으로 비가 올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자신의 거주지에서 2미터 정도 떨어진 바닥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듯 큰 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언젠가 지나는 길에 어느 행인이 그녀에게 빵을 나누어 주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그녀는 그가 내민 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가 더없이 생소하다는 듯 빵을 받아서 무릎과 가슴 사이에 끼워두고 다시 큰 길 쪽으로 눈을 돌렸다. 그녀의 거주지를 지나서 왼쪽으로는 주차장을, 오른쪽으로는 조명 가게나 공고 상점들을 두고 걷다가 오른쪽으로는 첫 번째 골목이 나타날 때 발길을 틀어서 그 길로 접어들면 20년째 그 자리에서 별다른 도구도 없이 드럼통 하나를 세워두고 무표정한 얼굴로 순대를 찌고 있는 아주머니를 만날 수 있었고 회중시계, 구리 자명종, 낡은 손목시계, 빛바랜 은수저를 유리장 안에 진열해 두고 줄고 있는 남자들 앞을 지나 담배와 음료와 삶은 계란을 파는 구멍 가게를 지나서 부품 상점이나 구식 라디오를 손보는 수리실 등을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어느 곳이든 책상 하나 더는 들어갈 여지가 없을 만큼 비좁았다. 그런 가게들 틈으로 난 골목이라기보다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틈 정도로 보이는 어둡고 좁다란 통로로 들어서면 오른편에 간판도 탁자도 없이 점심 배달 메뉴로 백반 한 가지를 만들어서 파는 허름한 식당이 있고 그 맞은편에 오무사가 있었다. 1970년대 이후로 손을 본 적이 없는 듯 낡고 어두컴컴한 곳이었다. 전구를 판매하는 가게였으나 가게를 밝히는 전구라고는 벽에 걸린 노랗고 푸른 알전구 다발뿐이었다. 빽빽하다 라는 말의 이미지 사전을 만든다면 아마도 그런 광경일 것이 틀림없었다. 그야말로 빽빽하다 라고 생각한 뒤엔 아무런 말도 떠올릴 수 없을 만큼 눈앞이 빽빽했다. 그 속에서 전구를 파는 노인은 수많은 머리칼이 모두 하얗게 새어버린 70대 노인이었다. 그는 벽돌만한 골판지 상자들이 빼곡하게 들어찬 선반을 등진 채로 나무 책상과 걸상을 놓아두고 있었다. 침침하게 머리 위를 밝히고 있는 알전구 불빛 속에서 그는 언제나 무언가를 들여다보며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다가 손님이 찾아와서 어떤 종류의 전구를 달라고 말하면 대답도 없이 서서히 걸상을 밀며 일어났다. 서두르는 법 없이, 그렇다고 망설이는 법도 없이 선반의 한 지점으로 부들거리며 다가가서 어느 것 하나 새 것이 아닌 골판지나 마분지 상자들 틈에서 벽돌을 뽑아내듯 천천히 상자 하나를 뽑아내고 그것을 책상으로 가져와서 일단 내려둔 뒤엔 너덜너덜한 뚜껑을 젖혀두고 이번엔 다른 선반으로 걸어가서 손바닥만한 비닐봉투 한 장을 가지고 책상으로 돌아온 뒤 시간을 들여 정성껏 봉투를 벌려서 입구를 동그랗게 만들어둔 다음에 오른손을 상자에 넣어서 손톱만한 전구를 한 움큼 쥐고 나서 왼손에 들린 채로 대기하고 있는 봉투 속으로 한 번에 한 개씩 언젠가 내가 다른 손님들 틈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가 재미있게 얻어 들은 바에 의하면 제비새끼 주둥이에 뻥과자 주듯 떨어뜨렸다. 바쁜 일로 서두르며 오무사까지 걸어갔어도 그거 주세요 하고 난 뒤로는 오로지 그의 패턴으로만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오무사를 방문한 손님들은 입구에서 넋을 놓고 선체로 가게 안을 들여다보거나 근처 구멍 가게에서
삶은 계란을 까먹으며 기다렸다가 전구를 받아가곤 했다. 노인은 느릿해도 대단히 집중해서 움직였으며 그 움직임엔 기품마저 배어 있어서 손님의 처지에선 재촉할 틈이 없었다. 대단히 성급한 사람 중에 몇 마디 두덜거리는 경우는 있어도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경우는 없었다. 오무사의 상자들이 워낙 오래전부터 쌓여왔던 것들이라 어디서도 구해볼 수 없는 전구를 거기서는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잘 보면 볼펜으로 조그만 표시가 된 상자들도 있었지만 표시조차 없는 상자들이 더 많아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그곳의 주인뿐이었고 사실 오무사의 노인은 어떤 전구를 달라고 해도 헤매는 법 없이 곧장 느릿느릿하기는 해도 그 전구가 담긴 상자가 있는 선반을 향해 걸어갔다. 할아버지가 죽고 나면 전구는 다 어떻게 되나? 그가 없으면 도대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알까? 오래되어서 귀한 것을 오래되었다고 모두 버리지는 않을까? 오무사에 다녀오고 나면 이런 생각들로 나는 막막해지곤 했는데 수리실을 찾아오는 사람들 중엔 수리실과 여시 아저씨를 두고 이것과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서 나는 그때마다 수리실의 내력을 생각해 보고는 했다. 어느 날 전구를 사러 내려갔더니 노인도 선반도 없었다. 텅 비어서 어두운 벽만 남아 있었다. 돌아가셨구나 하고 생각했다. 수리실로 돌아가서 소식을 전하자 오무사 노인이 돌아가셨나 보다고 여시 아저씨도 한동안 착잡한 기색이었다. 사고자 했던 전구는 더는 재고가 없던 것이라 이 전구가 필요한 수리는 하지 못하고 돌려보냈다. 재고가 없고 나니 같은 전구를 필요로 하는 수리가 부쩍 늘어나서 여시 아저씨와 나는 이상하다고 드는 자리는 몰라도 나는 자리는 이렇게 표가 나는 법이라고 모든 게 아쉽다고 말을 나누는 일이 종종 있었다. 오무사를 다시 찾아낸 것은 여름이 지나 가을로 접어들 무렵이었다. 수리실을 찾아오는 사람 중에 곽시성을 가진 아저씨가 있었다. 여시 아저씨와는 비슷한 연배로 오디오에 관심이 많아서 오래전부터 수리실에 드나드는 사람이었다. 소방관이었는데 은퇴하고 나서는 영 마음 붙일 곳이 없다면서 그즈음 자주 수리실을 찾아왔다. 이것 좀 봐줘 하며 곽씨 아저씨가 낡은 독일제 앰프를 가지고 수리실로 들어왔다. 그 낡은 것을 뭐하러 보나 하면서도 여시 아저씨는 곽씨 아저씨 곁에 쪼그리고 앉아서 나란히 담배를 피우며 앰프를 들여다보았다. 뭐가 어떤데? 왼쪽 소리가 죽었어. 왜 죽었어? 죽었는지 뭐 했는지 하여간 출력이 좋지 않아. 본래 튼튼한 놈인데. 일전에 번개가 쳤잖아. 내 생각엔 그날부터야. 똑똑하네. 나 똑똑해. 알았어. 두고 간다. 천천히 볼 거야. 표시등도 나갔어. 갈아줘. 담화가 없어. 내가 사왔어. 마침내 곽씨 아저씨가 주머니를 뒤져서 내보이는 봉투가 일단 낯익었다. 좀처럼 볼 수 없는 전구인데 어디서 샀느냐고 여씨 아저씨가 묻자 오는 길에 오무사에서 샀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여씨 아저씨와 나는 놀라서 바라보았다. 곽씨 아저씨는 우리가 놀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오무사의 전구가 담긴 봉투를 내 쪽으로 내밀었다. 이사했던데 해서 알려주는 장소로 찾아가 보니 오무사가 있었다. 본래 있던 자리에서 조금 더 들어간 골목이었다. 제대로 된 형광등이 달렸다는 것과 천장이 전에 비해 높다는 것이 다를 뿐 외졌다는 것을 비롯해서
붓글씨로 오무사라고 적힌 조그만 간판이 달렸다는 것이나 말할 수 없이 뭐가 빽빽하다는 점은 그대로였다. 오무사 노인이 선반을 등진 채로 책상과 걸상을 놓아두고 앉아 있었다. 퓨즈램프 20개 주세요. 라고 말하자 그가 서서히 의자를 밀고 일어났다. 나는 기다렸다. 겨울이 되기 직전 전자상가 5개의 건물 중 첫 번째 건물의 철거가 결정되었다. 월요일에 준공식이 있었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나 이따금 볼 수 있는 공무원들과 기자들이 왔다. 덕바지처럼 현수막을 두른 트럭들이 식장 측면에서 순서를 기다렸다. 현수막은 굵게 꼬인 2개의 밧줄로 트럭 정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앞뒤도 없이 경축이라고만 적힌 것을 나는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한동안 사람들 뒤편에 서 있다가 그 자리를 떠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동으로 올라갔다. 이튿날 출근하는 길에 신문 가판대에 들러보니 한결같이 전자상가 철거 역사 속으로 라는 방향의 제목을 달고 있었다. 수리실로 배달된 신문도 다름없었다. 여씨 아저씨는 백반을 먹을 때 탁자로 사용하는 스피커통에 신문을 깔아두고 찌개를 먹으면서 반찬 보시기를 이리저리 지워가며 유심히 기사를 읽었다. 가동의 합의가 그토록 빨랐던 이유를 묻자 여씨 아저씨는 너무 영세해서 라는 대답을 내놓았다. 상권도 거의 사라진 건물에서 권리금 일할 곳도 없이 하루 벌어 먹고 살던 사람들이 이주비를 큰돈으로 여기고 받아서 나갔다는 것이었다. 당장 철거되는 것은 5개의 건물 중 가동 하나뿐인데도 기사 제목이 일률적으로 전자상가 철거로 마치 상가 전체가 사라지고 말았다는 듯 구성된 것을 두고는 그런 식으로 미리 상권을 죽여서 이후의 일을 쉽게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미 죽어가고 있는 놈더러 자꾸 죽어라 죽어라 한다며 여씨 아저씨는 입맛을 잃은 듯한 얼굴이었다. 과연 그로부터 며칠간은 상가가 철거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수리실이 문을 닫았느냐 이사를 했느냐 묻는 전화가 하루에도 수차례 걸려왔다. 가동은 장막에 둘러싸인 채로 밤을 틈타 별다른 소리도 없이 분해되었다. 어느 날 수리실로 배달된 신문을 펼쳐보니 첨단 기술이 동원된 소음 없는 공사라고 소개되어 있었다. 13층짜리 건물이 해체되는데 그토록 조용하다는 것이 이상하고 수상해서 새벽까지 수리실에 남아서 일하는 여씨 아저씨에게 물어도 특별한 소음을 듣지 못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보면 밤사이 위로부터 한 층씩 사라져서 장막이 한 단씩 내려와 있었다. 마침내 가동을 밀어내고 남은 자리엔 재빠르게 공원이 조성되었다. 오무사는 이 과정에서 다시 사라졌다. 공원 주변으로 상가가 재정비되면서 부근의 상점들과 더불어 사라졌다. 오무사 노인의 것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가늘고 홀쭉한 그림자 하나가 어딘가로 이어진 채로 며칠 그 부근을 서성거리는 듯 하더니 어느 날 그마저 사라졌다. 마음이 아쉬워 출근하는 길에 일부러 그쪽에 들러보면 간판도 떼어내지 않은 채로 가게들은 버려져 있었고 누군가 유백색 페인트로 벽마다 커다랗게 가위표를 그려둔 좁다란 골목이 황량하게 빈 채로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씨 아저씨와 나는 이번에도 알고 보니 어딘가에 오무사가 문을 열어두고 있더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기를 기다렸는데 영 소식이 없었다. 봄에는 조경이 마무리되었다.
장막이 모두 사라지고 첫 번째 공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짤막하게 올라온 잔디의 빛깔이 푸르고 싱싱했다. 테니스 코트처럼 예쁘장한 모습이었다. 무제 씨와 나는 늦게까지 상가에 남아있다가 공원으로 내려갔다. 살금살금 걸어서 공원 가장자리에 설치된 긴 의자에 앉았다. 긴 의자는 네 사람이 앉을 만한 길이었고 중간쯤에 얼핏 봐서는 팔걸이처럼 보이는 딱딱한 가로막대가 붙어 있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눠 놓았을까요? 라고 묻자 눕지 말라는 의미죠. 라면서 무제 씨는 의미 모르게 웃었다. 나도 웃었다. 안개가 고인 밤이었다. 4~5m 간격으로 가로등이 박혀 있어 상당히 어둡지는 않았다. 가로등은 길쭉하게 위로 솟아 있었는데 윗부분에 조그만 삿갓을 쓰고 있어 어찌 보면 버섯 같기도 하고 달리 보면 파수를 서고 있는 무사처럼 보이기도 했다. 잔디에 달라붙은 안개가 가로등 불빛을 받고 반짝거렸다. 나는 안개를 먹고 숨이 조금 갑갑했다. 무제 씨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담긴 봉투를 가지고 있었다. 그 속에서 샌드위치를 고르고 우유도 한 갑 받아서 뜯었다. 잔디밭에 드문드문 박힌 출입 금지 팻말을 바라보며 먹고 마셨다.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동서 방향으로 도심을 가로지르는 대로가 있었고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가동이 사라져 고스란히 드러난 나동의 붉은 외벽이 보였다. 공원은 이 북쪽 벽을 바로 면하고 있어서 공원의 처지에서도 나동의 처지에서도 갑자기 잘린 것처럼 서로를 향해 육박해 있었다. 가동에서 길을 잃고 헤맨 적이 있는 나는 그 자리에 공원이 조성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넓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앉아서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작았다. 작네요. 라고 멍하게 말하자 무제 씨가 빈 우유갑을 반으로 접으며 생각했던 것보다 좁아서 놀랐다고 말했다. 여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다 어디로 갔을까요? 하며 잔디밭 너머를 바라보았다. 무제 씨와 내가 나란히 앉아서 바라보는 방향으로 새로 심긴 단풍나무의 그림자가 늘어져 있었다. 밤 그림자라서 가장자리가 여러 겹으로 겹쳐 있는 것을 보고 거기 어디쯤이 단발머리 할머니의 종이상자 병풍이 있던 자리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그녀에 대해 말하자 무제 씨도 그녀를 여러 차례 보았다고 말했다. 그러냐고 말한 뒤로 얼마간 침묵이 흘렀다. 잠자리를 닮았으나 잠자리보다는 작고 모기보다는 큰 풀벌레 한 마리가 비틀거리며 내 무릎 부근을 날다가 손등에 달라붙었다. 안개 때문에 날개가 무거워서 제대로 날지 못하는 것 같았다. 손등을 타고 손목으로 기어 올랐다가 다시 손등으로 내려가서 숨을 죽인 채로 붙어있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었다. 무제 씨가 말했다. 은교 씨는 슬럼이 무슨 뜻인지 아나요? 가난하다는 뜻인가요? 나는 사전을 찾아봤어요.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도시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구역 하며 무제 씨가 나를 바라보았다. 이 부근이 슬럼이래요. 누가요? 신문이며 사람들이. 슬럼? 좀 이상하죠. 이상해요. 슬럼 하며 앉아있다가 내가 말했다. 나는 슬럼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어도 여기가 슬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나야말로 라고 무제 씨가 자세를 조금 바꿔 앉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여기서 난로를 팔았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나 누나들하고 와보면 멀리서부터 그가 가게 앞에 의자를 내어두고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오면 그는 어딘가로 사라졌다가 잠시 뒤에 나타나선 신문지에 싼 순대를 먹으라고 내주곤 했어요. 나는 아버지 곁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길게 자른 순대를 베어 먹었고요. 손에 기름이 밴다고 순대 밑동에 신문지를 감아서 내어주던 모습이나 집으로 돌아갈 때 동전 몇 개를 쥐어주던 모습이 어제 본 것처럼 선명한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장사를 어떻게 했을까 싶을 만큼 말도 서툴고 여러모로 서툰 점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함께 순대를 먹으며 앉아있다가도 사람이 지나가면 슬쩍 일어나서 무엇을 찾느냐고 뭐가 필요하냐고 말을 걸곤 했어요. 어린 마음에도 나는 이렇게 호객하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 당황스럽고 사람들이 그가 하는 말을 못 들은 척하며 지나가는 것이 싫어서 종종 울었거든요. 이유도 말하지 않고 우니까 못됐다고 혼도 많이 났지만 나는 그냥 속이 상했을 뿐이었고요. 그런 속을 모르고 혼을 내니까 더 속이 상해서 더 울고 더 혼이 나고 하다 보면 아버지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되고 보면 나는 더 울 수가 없어서 아버지 곁에 그냥 서 있었고요. 돌아가신 지가 오래라 그런 기억이란 희미해질 법도 한데 도무지 그렇지가 않아서 나는 이 부분을 그런 심정과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데 슬럼이라느니 라는 말을 들으니 뭔가 억울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가난하다면 모를까. 슬럼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치 않은 듯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무제 씨는 말했다. 언제고 밀어버려야 할 구역인데 누군가의 생계나 생활계라고 말하면 생각할 것이 너무 많아지니까 슬럼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해버리는 것이 아닐까. 그런 걸까요? 슬럼하고 슬럼, 슬럼, 슬럼. 이상하죠? 이상하기도 하고 조금 무섭기도 하고 라고 말해두고서 한동안 말하지 않았다. 가동을 잘라내기 직전까지 수십 년간 숨겨져 있었던 나동의 외벽이 이제는 단락된 모습으로 판판하고도 밋밋하게 솟아있었다. 벽이 본래 그런 형태라는 것이 새삼스러워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나동이 없어지더라도 나는 다동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무제 씨가 말했다. 가, 나, 다, 라. 이므로 다로 간다고 해도 다음이 어차피 라, 그리고 마까지 이어져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될지. 더 먹을래요? 라면서 무제 씨가 봉투를 내밀었다. 나는 더 먹고 싶은 것이 없어서 망설이다가 오렌지 하나를 집었다. 무제 씨가 봉투를 곁에 내려두고 오렌지를 받아서 껍질을 까주었다. 접시 대신이라며 배꼽 주변으로 활짝 펼쳐진 꽃잎 모양으로 솜씨 좋게 껍질을 벗긴 오렌지를 내 손에 쥐어주고 무제 씨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래서 요즘 적당한 장소를 알아보고 있어요. 어차피 옮길 것이라면 지금보다 한 가지라도 나은 점이 있는 곳으로 가자는 생각에 이것저것 복잡한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공기사님이 일을 맡겨주셔서 열심히 알아보는 중인데 장소가 적당하다 싶으면 가격이 지나치고 가격이 적당하다 싶으면 장소가 지나쳐서 쉽지 않네요. 오렌지 2조각을 떼어내서 내밀자 무제 씨가 그것을 받아서 먹었다. 더도 말고 지금만한 장소를 찾아내기도 어렵다고나 할까. 막상 거길 나와 부근의 다른 장소를 얻으려니 2평, 3평일 뿐인
본래의 공간이 아쉬울 뿐이라고나 할까. 공방에서 하는 일이 쇳덩이를 받고 보내는 일이라서 외곽으로 나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없고.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럴까요?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어디로 갈까? 조용하네요. 네, 예쁘네요. 예쁘지만 이상한 기분이 드네요. 라며 무제 씨는 물끄러미 공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잘 들으셨습니까? 장편을 읽다 보니 문득 숲이 그리고 싶어서 터키의 한 시골 마을의 숲을 조그맣게 그리고 있습니다. 황정은의 첫 장편 소설이었던 백의 그림자, 읽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황정은, 김금희, 권여선 모두 이 시대의 떠오르는 스타 작가인데요. 그들이 다루는 사랑은 이렇게 결핍 속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갖춘 사랑보다 더 뜨겁고 진실되게 느껴집니다. 어느 캘리그라피 글귀에서 보았는데요. 우리는 완벽한 것을 동경하고 완벽하지 않은 것을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있으면 존경하는 것이고 이유가 없으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해요. 올 한 해도 나는 부족하니까, 결핍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청춘 시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첫 부분에서 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가 불면증에 시달리는 한 백작을 위해서 만든 곡이 바로 골드베르크 변주곡입니다. 깊은 밤에 추천드리면서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